보시면 이 줄기가 맨 처음에 싹이 났었을 때 줄기는 6줄기 정도에서 7줄기 정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배운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엄지손가락 정도 된 것들은 전체 맨 처음에 순이 나올 때 세 개 이하로 해라. 네, 이렇게 줄기가 두꺼운 데서 달리는 열매들은 당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가 제대로 안 커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따가지고 그거 먹어보셨어요? 제가 고창 이 브루베리 재배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실제 영광에서 재배하신 분들한테는 이 고흥이나 나주에서 이 브루베리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이 현장에서 직접 이 가는 줄기, 작년에 나왔던 줄기, 재작년에 나왔던 가는 줄기, 연필처럼 생긴 그 줄기에서 달려있는 열매의 당도는 굵은 줄기에 달려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도가 높습니다. 2도, 3도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굵은 줄기를 두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이 전정하면서 또 키워내면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잎이 많이 이 재배를 할 때 그냥 토양 재배입니다. 토양 재배인데 땅으로부터 이렇게 높은 이 소위 말하는 일항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되냐? 이 정도 됩니다. 땅에서 이 정도 되는 데다가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배지를 놓고 물이 잘 빠지게 몇 번 한 다음에 심고 나서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소장애를 받았었을 때 이런 것들이 되고요. 왼쪽은 그 수확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차광막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잎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타버리게 되고요. 물을 줘도 하루에 2번, 3번에 걸쳐서 물을 줘도 잎이 타버립니다. 낮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타버리고 줄기가 군데군데 재배하다 보면 껍질이 일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브루베리 재배하다 보면 껍질이 일어서 버리고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군데군데가 이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죠. 열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 일소 장애의 그런 형태입니다. 이 일소 장애를 회복하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캔마그입니다. 칼슘 제제인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붕소가 들어있는 그런 제제가 됩니다. 이 캔마그는 일소 장애가 왔을 때도 사용하지만 수확이 끝나고 나서 브루베리가 오늘 수확이 딱 끝났다. 그러면 수확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3번에서 5번을 살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돼주면 일주일 간격으로 3번에서 5번을 살포를 해주면 이 잎이 그 몸체 전체가 이 브루베리가 익어 나갈 때 생겨나왔던 이 에틸렌 성분이 있습니다. 브루베리 색깔 만들었듯 할 때 노화를 시키면서 전체가 이렇게 잎이나 몸체가 에틸렌 함량이 높아지는데 이런 캔마그를 써버리면 잎이 다시 젊은 잎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힌트를 받아가지고 캔마그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이 브루베리 때문에 여기서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지금 그 하우스 브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많이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이 한 송이에서 한 크러스트에서 자라 나올 때 크기가 일정한 크기로 돼야 되는데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정이나 수분 불량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우스에서 며칠 전에
의령에서 제가 이 사진을 받았는데, 거기도 지금 불을 떼서 재배를 하는데, 지금 그 날씨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층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한 송이에서 열매가, 꽃이 맨 처음에 피기 시작해서 수확이 끝난다 이럴 때까지 3일에서 5일 동안 온도가 낮아도 온도가 높아도 수분 수정을 도와주는 알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알게에다가 이 콤비2나 뉴트리볼을 이렇게 3일 간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게 되면 전체 송이가 다 크기가 일정하게 커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 생리장애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 자체가 알카리성 토양에서 이 알카리를 물이 알카리성인데, 그거를 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생리장애가 발생한다. 일부러 원래는 이게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을 보여주려고 그냥 준 거예요. 몇 줄은, 몇 이랑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원수를 주니까 못 자란다. 그래서 물을 줄 때도 pH를 조절해서 산성적인 물을 주는 것이 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를 보게 되겠습니다. 브루베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 크러스트 상에서, 한 열매 상에서 열매 길이가 짧습니다. 브루베리를 못 얻는 사람은 열매가 한 꽃이 필 때, 열매가 맺힐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나는 열매가 맺었어요. 이 사람은 나는 브루베리를 못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브루베리를 잘 키운 사람들은 이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개수가 작은 대신에 열매가 큽니다. 이건 그 품종 아닌데 할 정도로 커버려요. 원래는 지금 새로 만든 1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 품종이 나오는데, 잘 키운 사람들은 1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 500원짜리 크기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 경제 수량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장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브루베리는 잘 못 온다 하는 표시입니다. 비료를 주는 거는 이 브루베리를 재배할 때 이 물에 녹아져 있는 그 양분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 비료를 주는 것, 이거를 시비 또는 시용이라고 합니다. 비료를 주는 것을 시비 또는 시용이라고 한다. 여기서 시비의 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소 양분율입니다. 내가 이 브루베리가 필요로 하는 16개의 이 원소 중에서 사람이 공급해줘야 되는 게 13개 원소가 있습니다. 그 13개 원소 중에 가장 적게 공급해주는 원소에 의해서 수량과 품질이 결정되는 것, 이거를 채소 양분율이라고 하고, 가장 적게 들어서 이 수량을 떨쳐버리는 것, 품질을 떨쳐버리는 것을 제한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수확량 체감의 법칙입니다. 내 밭에다가 많은 양의 비료를, 많은 양의 브루베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료를 주게 됩니다. 양분이 부족했었을 때는 주면 줄수록 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량을 넘게 되면 비료를 줘도 원래 줬던 양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거를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내가 이 아주 그 경영적으로 100만 원을 들어서 이 1000만 원을 할 거냐, 10만 원을 들어서 100만 원을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 그 작물에 맞게. 세 번째는 기량작용과 상조작용이 있습니다.
비료는 그 13개 원소가 조화를 일으켜서 해야 됩니다. 많이 필요로 하는 다량 원소, 질소인산 과래와 같은 다량 원소나 중량 원소가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한과 같은 중량 원소. 그리고 양을 적게 필요로 하는 것들, 이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있어야 됩니다. 이 브루베리가 요구하는 비료 양이 있습니다. 품종마다 틀립니다. 또 수확량, 내가 원하는 수확량이 있습니다. 그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 양을 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많이 준 거에 의해서 다른 양분을 못 먹게 해버리는 것, 이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작물에서 색깔을 잘 내기 위해서 카리 제품을 준다. 항산가리 제품을 줬어요. 그러니까 카리 제품을 줘버리면 이게 마그네슘을 못 먹게 해버립니다. 칼슘을 못 먹게 해버려요. 뭐 원래 브루베리는 칼슘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작물은 아니지만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열매가 정상적으로 색깔을 날 수 있게 그 양만큼의 카리를 줬다면 열매를 따고 나서 10일, 20일이 지나도 그냥 그 일반 뭡니까? 냉동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놔뒀었을 때 10일, 20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카리를 많이 줘버렸다. 이래버리면 이 껍질이 얇아져 버립니다. 얇아져가지고 그냥 냉동에서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이 저장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상조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내가 이 브루베리를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퇴비만 가지고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비를 많이 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땅 속에서 인산 함량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브루베리 밭에 12차 방사를 보게 되면 인산 함량이 높아요. 인산이 높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똑같은 날 개화를 하고 착화가 됐어요. 인산 함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착색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 형태가 수확할 때 열매 형태가 좋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는 이 마그네슘 제제를 물에다 타서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주거나 관주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인산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습기도 단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게 인산을 마그네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인산 함량을 줄여주게 된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MG 플로랄지 또는 하이그린이라는 그런 제품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인산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저장성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제 비료를 줄 때 영양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양에서 일단 여러분이 주신 브루베리 밭에 주신 모든 비료는 물에 녹아야 합니다. 물에 녹지 않는 비료는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 비료가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온이 필요로 합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브루베리를 포함해서 작물이 자랄 때 양분이나 수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지온이 18도에서 22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루베리가 잘 자라고 그다음에 좋은 열매가 나온 데는 안에다가 브루베리가 자라고 있는 데다가 손을 넣어보게 되면 내 손이 따뜻합니다. 근데 내가 심을 때 너무 빽빽하게 심어버렸다. 그래서 지온이 안 올라가 버렸다. 이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이 브루베리는 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물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물입니다. 입이 큰 것들, 그 다음에 뿌리가 굵은 것들, 브루베리 중에서도 입이 크다. 그 다음에 뿌리의 굵기가 굵다. 이런 것들은 비료 요구도가 높습니다. 물의 요구도도 높아요. 온도 요구도도 높아요. 그렇게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꽃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잎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비료 주는 방법이
품종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비료 주는 양이 차이가 많다. 그거를 내가 키워보면서 해보시게 되면 다른 거에 비해서 3분의 1만 줘야 되는 그런 품종, 또 배 이상을 더 줘야 되는 품종, 이게 따로 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키워가면서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상입니다. 기상 조건은 뭐냐? 여러분 이제 하우스에서 키울 때하고 노지에서 키울 때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지에서 키운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다. 올해 비가 많다고 그럽니다. 비가 많다 그래요. 이 계묘년이 비를 많이 갖고 있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에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가을 이후에 물이 부족해서 양분하고 물을 못 먹으니까 고추가 그냥 사그리 죽어버렸습니다. 재작년에는 가을철에 비가 쪼록쪼록 이렇게 왔기 때문에 원래 생산되는 양보다 거의 3배 양을 고추를 따버렸어요. 근데 올해는 비가 몽땅 와버리게 되면 이게 땅에 딱 떨어져서 비료를 녹인 다음에 그 비료 녹인 물이 어때요? 땅 아래로 중력에서 밑으로 용탈이 돼버립니다. 작년에는 한 번 비료를 주면 90일 갔는데, 올해는 비료를 주면 70일이나 60일로 단축이 돼버립니다. 비의 양에 따라서 비료 주는 그 기간을 여러분이 조절을 해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비료를 샀었을 때, 이 화성 비료 중에, 배합 비료 중에 이렇게 됩니다. 비료를 만들 때, 이 비료는 20일에서 30일 가는 비료다. 이 비료는 40일에서 50일 가는 비료다. 이 비료는 70일에서 90일 가는 비료다. 이 비료는 3개월 가는 비료다. 이 비료는 6개월 가는 비료다. 이렇게 비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일 가는 비료를 쓰는 것보다 브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70일에서 90일 가는 비료를 쓰게 되면 인건비가 3분의 1로 줄입니다. 비료 가격은 90일에서 20일이면 4배 반이 되는데 실제 사서 쓰시는 거는 2배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살 때 제대로 된 거를 고를 줄 아는 것,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 밭에 일항별로 20일 가는 것, 40일 가는 것, 70일 가는 것 이렇게 가지고 해봐라. 그런 다음에 이 품종별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또 연차별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해가지고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목표 수량입니다. 이제 이 브루베리에는 얼마를 주면 얼마가 나온다. 과수에는 이 비료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 수년에 걸쳐서, 10수년에 걸쳐서 일본 과수학 비료책을 그렇게 구해봐도 몇 킬로가 나온다 이런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고추나 메론,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은, 파프리카 이런 것들은 내가 1톤을 따기 위해서는 이만큼 양을 주세요 하는 것이 2002년도 이렇게 시설원에 이 영양 기준에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체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8톤을 딸란다. 그러면 이렇게 1톤을 딸 만큼씩을 8번을 주게 되면 8톤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비료가 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지, 올바로 써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비료 이해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료는 4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비료가 무슨 비료냐, 보통 비료냐, 부산물 비료냐, 유기질 비료냐, 무기질 비료냐. 자, 두 번째는 이 내가 쓰는 비료가 질소질이냐, 인산이냐, 카리질이냐, 미량원소 비료냐. 지금 오늘 써야 되는 비료가. 두 번째는 그 비종을 알게 되면 이 비료가
아무 시기에나 다 쓰질 않습니다. 이 비료가 정해져 있어요. 이 비료는 눈이 트기 전에 써라. 이 비료는 순이 나올 때 써라. 이 비료는 꼭 피기 전에 써라. 이 비료는 착과가 되고 나서 써라. 이 비료는 열매가 막 커가는데 옆에서 겹순이 나와버립니다. 도장지가 나와버려요. 그 도장지가 나와버리면 열매가 안 커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장지를 세우는 또 비료가 있습니다. 그걸 탁 세워버리면 열매가 커져요. 착색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확 전에 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당도나 이걸 위해서. 수확이 끝나고 나면 주는 비료가 있습니다. 낙엽 전에 주는 비료, 낙엽 후에 주는 비료,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선택한 이 비료는 언제 쓰는 건지, 지금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 브루베리 자료에 보면 뒷면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잎 나서부터 수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쓰세요 한 건 없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이거를 왜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이거를 알아내는 것, 이게 이제 비료의 이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이 쓰는 비료가 무슨 비료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사용하는 비료냐, 세 번째는 이 비료를 쓸 때 얼마를 줘야 되는 거냐, 얼마를. 그래서 줄 때 물 한 말에, 물 20리터에 5g을 줘야 되는 거, 10g을 줘야 되는 것, 15g을 줘야 되는 것, 20g을 줘야 되는 것. 똑같은 비료인데 비료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잎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열매 달린 양이 얼마나 되겠냐. 줄기를 만져봤더니 줄기가 동그랗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만져봤더니 그냥 떡 맺힌 것처럼 이런 사각형으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쓸 때 비료 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양을 내 밭에서도 더 열매가 달려있는 것, 덜 달려있는 것에 따라서 비료 주는 양을 조절해서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비료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 비료는 관주로 쓰는 거냐, 옆면 시비로 해주는 거냐,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주는 거냐, 이 위에 멀칭을 걷어내고 멀칭 아래다 깔고 덮어줘야 되는 거냐, 스프링클러로 돌려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 비료가 그 비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이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 필수 원소입니다. 앞에서 비료는 16가지 원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 95%, 이 열매를 분석을 해보면 95%가 들어있는 그 원소가 이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는 약 4%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이 뒤에 설명이 되는데, 이 다량원소, 중량원소, 미량원소로 나눠진다. 이 13가지 원소는 다른 원소로 대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을 필수 원소라고 합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브루베리가 흡수량이 적다 뿐이지 그 13가지 성분을 이렇게 먹지 않는다, 이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량 원소인 질소인산 카리가 있고, 중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 미량 원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흡수 형태입니다. 어떤 비료는 플러스 원소로, 어떤 원소는 마이너스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원소는 플러스 원소와 마이너스 원소 둘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플러스로 되어 있는 원소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브루베리가 플러스로 된 원소를 흡수하게 되면 뿌리에서 근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부근이 이 산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공급하지 않았지만
미량 원소가 울거져 나와서 흡수를 해주게끔 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원소로 되진 것들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 땅이 수산이온을 내놓게 됩니다. 이 작물의 뿌리가 수산이온을 내놔요. 그래서 이 산도가 알카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미량 원소를 흡수를 못 해버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료를 줬었을 때 그 비료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질소는 일반적으로 꽃이 피기 전에 그 전체 생장을 하는데 질소가 필요로 합니다. 인산은 뿌리를 잘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 에너지 저장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카린은 착색, 이렇게 열매 쪽에다가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 칼슘은 일반적으로 세포벽, 세포막에 많이 포함된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잎의 색을 녹색으로 가져오게 하고, 잎의 색을 녹색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 작물의 동화작용을 잘 해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황은 이렇게 잎에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탄소, 수소, 산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탄소는 이산화탄소에서 오는 겁니다. 수소는 물에서 오는 거고, 산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오게 되는데, 식물체 구성성분의 대부분은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백질에서는 황하고 인산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질소나 황하고 인산이 들어있다. 핵산에는 질소와 인산이 들어있다. 아미노산에는 황과 질소가 들어져 있다. 탄소, 수소, 산소 외에. 그래서 이렇게 탄소, 수소, 내 밭에 물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유동이 잘 돼서 이렇게 양분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브루베리의 비료 주기입니다. 비료를 줄 때는 가장 중요한 이 장 하나만 오늘 설명하고 가면 다 끝납니다. 비료를 줄 때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토양 분석을 해서 주는 방법. 또 하나는 토양 분석을 안 했을 때 주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토양 분석을 해버리면, 토양 분석을 했다. 이렇게 되면 딱 내 몸에 맞는 맞춤형 옷이 되는 거고, 토양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내 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운수백이에요. 어쩌면 될 수 있고, 대부분은 놓칩니다. 비료는 돈인데 그 돈을 다 놓쳐요.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해서 12처방을 받아라. 그 12처방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거를 윗걸음으로는 웃걸음으로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비료를 줄 거냐, 이 12설계를 하게 됩니다. 비료를 토양 분석을 하지 않게 되면 표준 12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년 동안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토양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브루베리를 재배하려면 이 정도의 양분을 주세요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뒤에 한 500페이지 뒷면에가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에 브루베리를 재배할 때 1년생 브루베리에는 어떤 품종이라는 거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 1년생은, 3년생은, 5년생은, 7년생은, 10년생은 이만큼 주세요. 이거는 어쩐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평균적으로 브루베리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넣어주세요는 양이 있어요. 내가 수량이 얼마를 수확을 했을 때 주는 양을 표준 12법이라고 합니다. 지역관행법이라는 거는 뭐냐? 충청북도에서 브루베리를 재배한 사람은 영동 지역에서는, 또 옥천 지역에서는, 여기 진천 지역에서는 이 정도 양을 넣어줘라. 그 양을 지역관행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도농가법이 있습니다. 이 증평에서 브루베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잘하신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은 내 밭하고 품종도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 준다. 그래서 나가 그 사람 거를 차용해서 쓰는 거. 이거를 선도농가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일본에 가서 또 외국에 가서 보게 되면 이거를 내 밭에다가 실제로 해봅니다. 토양 분석한 거, 표준시비법으로 한 거, 선도농가로 한 거, 지역관행으로 한 거 해봤더니 2년, 3년을 해봤더니 내 밭에는 어떤 것이 맞더라.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하시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통상재배법은 뭐냐? 나는 나무 말 안 듣고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처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밑거름은 눈 트기 전에 주는 비료를 밑거름이라고 합니다. 눈 트기 전에 주는 비료. 눈이 트고 나서 주는 비료가 웃거름이라고 합니다. 일반 작물 재배를 할 때는, 일반 과수나 작물 재배할 때는 밑거름으로 맨 먼저 주는 게 토양계량제입니다. 토양계량제라는 말은 어떤 거냐? 내 밭에서 브루베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비료를 줬었을 때 100만 원어치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15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흡수하기 위해서 토양의 산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것을 토양계량제라고 합니다. 브루베리에서는 4.0에서 5.0으로 만들어 줬었을 때 전체적으로 양분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토양 산도가 알카리성으로 가져 있다. 또는 그 알카리성으로 가진 거를 산성 쪽으로 만들 때, 그 황이나 황산철을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이 브루베리가 아닌 다른 작물에서는 산성적인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이 소석회나 석회고토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인데 이 유기질 비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를 줄 때 주된 내용이 뭐냐? 내 밭에 이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유기물 함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유기물을 제한해서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기물을 주는 거는 소똥태비, 볏짚태비, 돈분태비, 개분태비, 혼합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더블인이나 알가소일이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단소조항이 있습니다. 2019년도 농업과학원에서 나온 작물별 12처방 기준에 의거하면 뭐라고 써졌냐? 유기물 함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닭똥탭이나 돈분탭이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생육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못 쓰게 합니다. 덜 썩은 탭이나 유박 비료를 써버리면 이 브루베리는 물론 다른 작물까지도 전체적인 뿌리 생육을 절반 이하로 떨쳐버립니다. 이게 분해가 되면서 땅속에서 브루베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막 기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땅속에 수분 함량이 줄어들게 되면 새 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박비료가 분해될 때 이 브루베리 뿌리가 더 많이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산소를 브루베리를 만들 수 있는 산소를 유박이나 덜 썩은 태비가 가져가 버려요. 그 뿌리 양이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어제는 열매가 이만한 것들이 내일은 이만큼 크고 모레는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그 커야 되는 게 무엇에 의해서? 땅속에 물하고 양분을 그만큼 흡수해야 되는데 산소를 다 뺏어가 버리니까 뿌리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열매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벌레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 근데 브루베리를 딱 심어놓고 나서 5월달이나 6월달 땅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됐었을 때 녹색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한 달기 갔다 가버렸다. 이러면 여러분이 주셨던 유기질 비료가 잘못돼 버렸다. 이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파보게 되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것이 이제 숙제가 되고 올해 열매 따냐 못 따느냐는 차후적인 문제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줍니다. 화학 비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성 비료를 줘라. 그다음 가능하면 오래가는 비료를 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웃거름은 시기별로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해주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실제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브루베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원래 사과 농사를 지었다, 배 농사를 지었다, 감 농사를 지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은, 과수 농사를 한 사람들은 이 10일에 한 번씩은 비료를 주고 갑니다. 관수로 해서 주든지, 연면 시비로 해서 주든지 10일에 한 번씩 주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기를 딱 하면 금방 알아먹어요. 할아버지부터,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내가, 이렇게 해야 그만큼 커지는 거다. 또 줄 때, 이때는 이런 비료를 안 주는 거다. 이때는 주는 거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브루베리를 할 때도 그거 알고 딱 줍니다. 여러분이 비료를 줄 때, 브루베리가 지금 비료가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다. 이랬을 때, 어땠을 때 비료를 줄까요? 지금 브루베리가 비료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떨어진 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을 아는 것부터 비료를 배우는 열쇠가 됩니다. 시작점이 돼요. 어떨 때 비료를 줘요? 이렇게 됩니다. 아랫잎에서부터 윗잎이 나올 때까지 길이하고 폭이 계속 나오면 양분이, 브루베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양분이 있다. 이렇게 돼요. 어느 날 딱 밭에 가서 보니까 잎이 나올 때 잎의 길이가 2cm, 3cm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폭도 1cm, 2cm가 줄어들었어요. 다음에 나온 잎은 지금 이 줄어든 것보다 더 줄어들어요. 길이도 줄고 잎도 줄어들어요. 그것이 내가 브루베리를 잎이 나와서 낙엽이 질 때까지 크기가 일정하게 가냐 안 가냐, 요거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과수 농사나 채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그거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잎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색으로 확인을 합니다. 잎의 색이 점점 옅어져요. 세 번째는 줄기로 확인을 합니다. 잎의 크기나 폭으로 확인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잎의 색으로 확인한다. 세 번째는 줄기로 확인합니다. 줄기로 확인하는 거는 뭐냐? 줄기가 지금 비료가 흡수가 되고 있다. 이러면 줄기를 만져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볼펜처럼 이렇게 줄기를 만져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비료가 탁 떨어지게 되면 이게 D자로 변합니다. D자. 만져보면 한쪽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또 안 줘버리면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의 입술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버려요. 원래 동그란 것에서 타원형 된 우아래만큼 양분이 도망가 버렸다. 없다. 이거를 뜻합니다. 가늘어진다. 이게 아니고 형태가 변해요. 그걸 딱 알고 이 농사에 접근하는 사람하고 그냥 따라쟁이처럼, 저 사람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비료를 썼으니까 농약방에 가서, 농협에 가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산 거요? 그래서 뭐 하려고 산 거요? 알고 이렇게 가게 되면 맨날 뒤에서 이렇게 내 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